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토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플을 어떤 것이 특별하게 만드는가, 토플을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서 이 토플이란 무엇이다 라는 어떤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께서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이 토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요를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토플의 특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플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플이란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는 이 풀 네임에서 앞에 있는 이 철자들만 따서 만든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풀 네임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면 외국어로서 영어를 측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외국어로서 영어를 측정한다. 그래서 영어를 외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능력이 무엇이고, 그리고 갖춰야 하는 능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측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 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측정을 한다 라고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몇 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도 사실 다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굳이 다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토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사용되는 영어가 대학에서 사용되는 영어다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테스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대학교 1, 2학년 정도의 수준의 수업이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어를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실전성,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능이나 토익은 이걸 잘해봤자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토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점수가 115점 이상 정도가 나오면 사실 영어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할 수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원어민들 중에서도 115점을 맞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면 무조건 영어를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더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부정을 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뭔지 볼게요. PLP 법칙이라는 건데, 이것은 토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세 가지 핵심 능력입니다. 네, 이것들을 제가 이따가 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대학 영어를 사용해서 측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용되는 언어의 환경과 내용이 미국 대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가끔 가다가 호주 발음, 인도 발음 이런 게 조금씩 나온다, 영국 발음 나온다, 이런 게 한두 번씩은 들리는데, 그것도 환경 자체는 호주 대학교가 아니라 인도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는 미국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되는 상황들은 대학교에서 생기는 여러 실제 상황을 가지고 가정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당연히 실제로 있었던 상황은 아니겠죠. 네, 실화는 아니겠지만 이 실제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 강의를 전달하는 것도 사실 정말 학생과 토론하는 식의 강의도 있고요. 아니면 교수님께서 쭉 전달하시는 방식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다섯, 질문들의 수준이나 테스팅되는 능력이 이제 대학 영어 수준이다. 이걸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은 대학교 수준인데 이제 질문은 초보적이다. 네, 그래서 스크립트는 대학교 수준으로 나와 있지만 질문은 좀 예를 들어서 빈칸 채우기라거나 이런 식이면 당연히 그것도 능력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시험이겠죠. 하지만 토플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는 수준 자체도 어느 정도는 이 대학에서 정말 실제로 출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전성입니다. 실전성 같은 경우는 토플을 잘하면 무조건 영어를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이 실전성을
만드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상에서 가장 실전성이 있는 영어 시험이라고 명칭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더 실전성 있는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나와 있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영어 시험들은 저희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도 거의 다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실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점수를 잘 맞으면 영어를 잘한다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토플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알고 보면 실전성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한번 보실게요. 자, 리딩이 먼저 보이죠? 리딩에서는 뭐라고 한다? 실제 독해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딩 섹션 같은 경우는 한 지문을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이 지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단들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진 하나의 글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리딩을 할 때 이제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 계속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실제로 나온 거죠. 근데 선생님, 뭐 수능도 그렇게 치면 다시 볼 수 있고 토익도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리딩에서는 항상 지문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같으면 아시겠죠? 원래 같으면 맞는데 이제 이 토익이나 뭐 수능 아니면 뭐 탭스 이런 시험과 다른 점이 이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문맥의 이해를 요구를 한다입니다. 뭐라고요? 문맥의 이해를 요구를 한다. 문맥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들 간의 문맥일 수도 있고요. 문단들 간의 문맥일 수도 있고요. 이 문단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합쳐놨을 때 생기는 지문의 문맥을 또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문맥에 대한 단위를 가지고 여러 단위로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토익이나 뭐 수능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 문맥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어떤 지점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익만 하더라도 지문은 엄청나게 길게 보여요. 양면에 다 지문이 걸쳐서 나와 있는 경우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정답을 출제를 하는 부분은 어느 한 지점에서 출제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토플은 그렇지가 않다. 문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스닝이죠. 리스닝 같은 경우는 실제 대화와 강의 상황을 실제로 그대로 반영을 해서 출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리스닝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리딩 같은 경우는 원문 텍스트가 앞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다시 볼 수가 있지만, 리스닝 같은 경우는 남이 한 말을 내가 계속해서 다시 들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죠.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듣다가 이제 녹음을 한 거라고 하면 이거는 다시 계속 들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일시적인 리스닝 능력은 아니죠. 네, 한 번에 하는 리스닝 능력이 정말 그 사람의 청해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리스닝이 또 이렇게 한 번에 쭉 나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여러 지점의 단락의 전환이 될 것인데, 그 단락의 전환을 실제로 빨리빨리 잘 따라가는지도 측정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리스닝에서 말을 한 말을, 그러니까 저 강의자나 아니면은 내 상대편이 한 말을 가지고 철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다른 말로 의미를 복원하는 식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죠. 네, 리스닝에서는 그 원문 텍스트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 원문 텍스트보다는 원문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스피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수행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프레젠테이션, 인터뷰, 발표 상황을 이제 굉장히 잘 테스팅을 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혹은 여러분들께서 하게 되시는 수많은 어떤 스피킹, 회화 이런 것들이 생기는 상황,
이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순발력입니다. 이 순발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전성 있게 영어를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익이 만점이면 뭐합니까? 토플이 만점이면 뭐합니까? 탭스가 만점이면 뭐합니까? 필요한 영어를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없다면 언어 능력으로서의 영어는 그대로 잘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크게는 여러분들이 이 토플 문제들 중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스피킹 라이팅에서는 독립형이라는 문제와 통합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독립형 문제는 이 독립형은 스피킹만 독립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하셔야 될 때는 이 독립형 문제에서 측정을 한 그 문제들이 실제 인터뷰에서 나올 법한 혹은 실제 인터뷰에서 나올 것처럼 어떤 순간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독립형 문제는 사실 인터뷰에 많이 효과적인 어떤 준비가 될 수도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합형 같은 경우는 리딩, 리스닝,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시간 내로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셔서 과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면접 상황에 가셨을 때 어떤 텍스트를 보고 그걸 가지고 빠르게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네. 그 면접관의 질문을 잘 듣고, 그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들려지는 리스닝 지문, 아니면은 교수님의 수업을 잘 듣고 페이퍼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필요한 능력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스피킹 라이팅 사실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상황들을 가지고 실제로 대학교에서 일어날 법한 비슷한 상황들을 가지고 출제를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순발력이라는 게 연습이 되면 실제로 가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미국 학교들에서 요구하는 스피킹이랑 라이팅은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26점을 이제 최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스피킹, 라이팅을 26점을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28, 29점을 요구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뭐 총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건 있지만요. 그래서 26점 정도면은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여러분들이 꽤 잘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PLP입니다. 이 PLP 같은 경우는 토플에서 출제하는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핵심 능력들을 약어로 따놓은 것인데요. 이 PLP가 뭔지 하나씩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araphrasing, 문장 재구성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문장 재구성 능력. 뭐라고요? 문장 재구성입니다. 영어에서는 반복을 싫어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문이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써놔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다른 말로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선 뭐 동의어도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문장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잘 하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는 문장의 핵심이란 문장의 주절이고요. 네, 그것에 이제 종속절들이 따라오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리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모든 섹션들에서 이 paraphrasing이라는 능력은 반드시 측정이 된다. 그 어떤 부분도 paraphrasing이 출제가 되지 않는 문제 유형 혹은 문제들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로직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논리죠, 논리. 네, 논리인데 뭐 엄청 깊은 논리가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갖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뭐라고요? 정말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갖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토플보다 어려운 시험 많죠, 그죠? 어려운 시험은 많은데 이걸 가지고 직접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시험은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논리를 가장 기본적인 인과관계 정도로만 내줄 수 있는, 네, 뭔가 make a point 할 수 있는, 뭔가 일리가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일리가 있도록 짧은 시간에 굉장히 짤막한 글을 써내는 능력,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passage 나와있죠. 이것은
지문이라는 것인데요. 지문 단위의 글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는가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험들을 보면 크게는 이제 뭐 영어 언어 자체의 단계가 있잖아요. 알파벳, 단어, 문장, 문단, 지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끝단락에 있는 지문. 뭐 지문이 합쳐지면 이제 뭐 책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네, 좀 다른 거고,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다른 시험들에서는 지문 단위의 요구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토플에서는 지문 단위의 요구를 한다. 네, 계속해서 토플을 이제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먼저 ABC는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ABC를 모르면 네, 자, 단어입니다. 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영어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어 단어를 알 수도 없고요. 다만 토플에서 출제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외워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주변에 학원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인토플에서 제공받으시는 그 단어책을 가지고 열심히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단어를 외울 때는 반드시 동의어를 같이 외워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합쳐지면 문장의 단위가 되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 문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구성하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 뭐라고요? 이해하고 구성하는 법칙. 자, 이 이해하고 구성하는 법칙이 바로 뭐냐? 문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법을 알아야 뭘 할 수 있다?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문법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독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법 공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토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막상 문법을 공부하려 그러면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토플 공부하는 안에서 이제 문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재밌을 수 있는데, 그냥 문법을 대놓고 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문법은 사실 강의로 촬영을 하면은 3시간이면 촬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3시간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필요한 레슨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원칙들이나 아니면 불규칙적인 것들을 제외를 하면 기본적인 원리는 3시간이면 어느 정도 습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강의들이나 뭐 교재든 이런 것들을 빨리 보셔서 어느 정도 습득을 하신 후에 네, 시작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문단이죠. 네, 문단 같은 경우는 문단을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그리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아마 혼자를 공부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문단을 이해하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독해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성하는 능력은 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해와 논리, 이 두 가지가 뭔지 모르시진 않으시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해봤거나 혹은 이 토플에 필요한 방식대로 공부를 해본 경우는 잘 없으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독해력과 논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지문입니다. 자, 지문 같은 경우는 자, 문장이 한 줄이고 문단이 이 한 줄이 여러 개가 이어진 단락이라고 하면, 지문은 이 단락들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전체 글이란 말이죠. 자, 이 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3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 서론이 개요다. 두 번째, 본론은 내용이다. 세 번째, 결론은 잘 안 보이네요. 자, 저기 위에다 써볼게요. 세 번째, 결론은 요약이다. 예,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서론은 뭐다? 개요. 본론은 뭐다? 내용. 세 번째는 뭐다? 결론이 요약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사실 토플 같은 경우는 지문 단위로 출제가 되긴 하지만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이 문단 단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단 단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론이 개요고 본론이 내용이고 결론이 요약이다. 이거는 사실 어느 지문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지문이나 다 똑같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서론을 개요로 이해를 잘 하고 본론을 가지고 잘 보고 결론이 어떤 식으로 마지막에 요약이 되는지를 잘 보시면 이것들은 나머지 문단을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출제된 문제를 풀이하는 데서 사실상 점수가 오가고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언어의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단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어의 단계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사실 단계별 공부를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토플이라는 시험을 어쨌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 유형들이 무엇들이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것들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모든 문제 유형을 다 말씀드리면 이게 팍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대체로 제대로 된 토플 학원이라고 하면 이 문제 유형에 대한 파악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토플 같은 경우는 리딩에서 9개의 문제 유형이 있어요. 크게는 이제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테일,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만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infer, 이거는 추론으로 이제 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풀이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organization, 그 구성을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기본이고 해석만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실 수 있으면 대체로 한 20에서 23점 정도가 나옵니다. 네, 추론 문제를까지 다 맞출 수 있으면 25에서 26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organization 문제들을 다 맞출 수 있으면 29에서 30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셋 다 이제 맞춰줘야 된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listening 5가지 문제 유형이 있다고 나와 있죠. 자, 이 5가지 문제 유형은 사실 그 지문의 유형이 2개가 있는데요. listening 같은 경우는 이 conversation 지문 그리고 lecture 지문 이렇게 2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conversation 지문 같은 경우는 남녀 간의 대화, lecture 지문 같은 경우는 교수의 강의 플러스 뭐 학생들의 질문 혹은 토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거죠. 네, 둘 다 문제 유형들은 똑같습니다. 네, 문제 유형들은 똑같은데 다만 조금은 다른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는 원래는 6개였지만 지금은 이제 4개가 됐죠. 자, 4개의 문제 유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립형 문제와 이 통합형 문제. 독립형은 뭐라 그랬죠? 의견을 말하는 문제. 통합형은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말할 때는 어떤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갖춰줘야 되는지에 대한 패턴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 요약을 할 때는 어느 지점들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가, 요점이란 무엇인가를 빠르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2가지를 사실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게 낼 수 있는 것이 이 스피킹에서 고득점을 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강사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피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발음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발음이다. 네, 근데 발음이 중요한 건 뭐 사실 딱히 새로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발음이 안만 좋아봤자 내용이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조건적으로 연습이 돼야 되는 거고 발음은 사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영어 발음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미국인 백인 친구 마이클이 네,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다고 해서 이 발음이 쟤는 왜 저러지? 좀 이상하네. 아, 역시 외국인들 한국어 발음을 못해. 약간 이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걸 우리가 못 알아듣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음은 이제 틀리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고, 뭐 억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독특하면 또 좀 그거는 그렇겠지만, 정확하게 들릴 정도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이팅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독립형, 통합형이 나오는 거예요. 뭐 사실 스피킹과 다른 점은 라이팅은 조금 더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점이지만, 테스팅 되는 영어의 수준 자체,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더 줬으니까 더 깊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더 어려운 표현을 써서 작성을 해주기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항상 그 수업을 할 때 드리는 건데요. 네, make sense 하실 수 있어야 돼요. make sense.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논리적인 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그럼 어떻게 각각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이제 듣고 싶으시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제가 위에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리딩, 리스닝은 이제 풀이형, 뭐라고요? 풀이형. 네, 스피킹, 라이팅은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니까 실습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실습형. 자, 이 리딩, 리스닝은 독학이 가능합니다. 실습형인 스피킹, 라이팅은 독학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스피킹, 라이팅에서 독학을 한다는 건 본인이 스스로 계속해서 늘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본인이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점수에서 멈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스스로의 본인의 최선을 깬다는 거는 사실 어떤 종목이든 어떤 사람이든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줘야 내가 저 정도 점수를 맞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그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느냐. 리딩, 리스닝에서는 먼저 문제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유형 파악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풀이를 해보면, 세 번째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질의응답을 혹은 해설을 들으시게 되겠죠. 네, 네 번째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럼 오답 노트를 반드시 작성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먼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유형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해보겠죠. 세 번째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첨삭을 받습니다. 이 첨삭은 본인한테 무조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첨삭을 가지고 제대로 안 보면 무조건 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첨삭을 가지고 제대로만 보면 점수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뭐가 틀렸고 뭘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지적을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첨삭이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내용을 가지고 흡수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뭐냐, 이걸 가지고 재실습이라고 말씀을 보이시죠? 네, 재실습 아시겠죠? 이 재실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녹음 후 피드백, 작성 후 피드백이라는 내용은 사실상 여기 있는 이 첨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리딩, 리스닝은 뭐가 필요하다? 해설과 오답 노트가 필요한 거고, 스피킹, 라이팅은 뭐가 필요하다? 첨삭과 재실습이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진도를 빼야 되는 그런 수업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많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효율적이지가 않다. 왜냐? 토플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은 문제 유형들이 계속해서 다른 지문을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고, 출제되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어떤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배경 지식별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챕터 1, 뭐 페이지 1,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챕터 1부터 뭐 24까지 쭉 간다든지 이런 식의 공부는 여러분들에게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수영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수영이라면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네 가지의 자세가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은 야 절도 있다, 뭐 체력 좋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자세가 우리가 수영장에서 배웠던 자세랑 크게 다르진 않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영하는 거랑 저 사람들이 평영하는 게 뭐 맺고 끄는 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자세 안에서 자세만 잡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왼팔, 왼손가락부터 다 가르치고 있으면은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세만 배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실력 키우기인 것처럼 토플도 문제 유형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실력 키우기가 위주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먼저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그러면 이제 점수를 올리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학습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현재의 점수는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한번 다른 시험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수능 등급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SSAT라든지 뭐 SAT라든지 아니면 토익이라든가 탭스라든가 IELTS라든가 여러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시험들 별로 뭐 그 변환 테이블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시험에 몇 점이면 토플은 몇 점이다. 이런 그 자료들이 여러분들 구글 이미지에만 치시면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점수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점수를 반드시 먼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 점수는 몇 점인가.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달에 한 5점 정도가 오를 걸 목표로 하시면 제일 안전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평균적으로 10점 정도인데 한 달에 열심히 과제를 잘 따라주시고 했었으면은 거의 그 정도는 올려왔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급하고 이거에 올인을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10점 정도를 가지고 잡고 가시면 되는데 좀 안전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달에 5점 정도를 올리는 걸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시면 되겠다. 근데 저 기간은 사실 이런 걸 가지고 목표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제출 기한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때까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제출해야죠. 네. 올해 하셔야죠. 내년에 하시면은 스트레스 받죠. 계획이 많이 틀어지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좀 정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다 균등하게 잘한다 라는 경우가 사실 토플 가지고 공부하는데 제일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네, 하지만 이 네 가지 점수가 균등하다고 해도 그 중에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위주로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제가 본 정말 대부분의 경우는 스피킹 라이팅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제가 본 정말 대부분의 경우는 스피킹 라이팅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이 스피킹 라이팅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유형 파악을 하고 두 번째 실습을 하고 세 번째 첨삭을 받고 네 번째 재실습을 한다.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한 스텝이고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을 제가 또 드려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우선순위라는 걸 정했으면 비율을 정해서 비중을 정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중을 정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이 있다 하면은 뭐 리딩 리스닝에는 뭐 4, 뭐 스피킹 라이팅에는 6,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타겟팅을 해서 딱 건드려 줄 필요가 있다. 근데 아마 한국 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리스닝이 이 스피킹 라이팅 점수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리스닝이 스피킹 라이팅 점수를 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리스닝이 스피킹 라이팅 점수보다 낮은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닝을 가지고 무조건 잘해줘야 스피킹 라이팅에서 잘할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시간 계획이죠. 시간 계획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간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를 정해야 된다 했죠. 이거를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라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일주일에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잡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2시간이다 라고 하면 한 섹션당 1시간 정도씩은 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한 섹션당 1시간씩 오케이? 네, 이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제일 좋다. 비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은 스피킹 라이팅에서 시작을 하고 스피킹 라이팅을 이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리스닝이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절대 리스닝을 간과하지 마시고 스피킹 라이팅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계획. 그러니까 시험을 한 달에 얼마나 쳐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시험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원을 다니고 나서 한 달째 되는 주에 딱 보고 그 다음부터는 2주 단위로 계속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한 달째 딱 시험 보고 그 다음부터는 2주 단위로 계속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 2주 단위로 보는 게 선생님 시험 그 등록 비용이 너무 비싼데요. 예,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사실 저도 부담됩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는 안 봐요. 저도 매주는 안 보고 저도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한번 이제 그 체크카드로 이제 한번 긁었을 때 이게 막 한번 시험 등록하는데 27만 원, 8만 원씩 나가 있는 걸 보면 야, 이걸 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소고기를 얼마나 먹을 수 있는데, 그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 매주 보는 것도 당연히 힘들고, 그죠? 2주마다 하나 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한 달, 반달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씩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말씀 좀 드리면 해당 연도 입시 준비를 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한 달을 한 번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나오셨으면 한 달에 2번 정도를 보시면 좋고요. 내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두 달 내로 기간이 만료가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제출 기한이 1, 2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시면 한 달에 2-3번씩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미리 준비를 하는 케이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 갈 건데 내년에 갈 건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수강 한 달 후에 이제 첫 시험 보고 그 다음 한 달에 한두 번씩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유 있게 준비한다. 한두 달에 한 번씩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내로. 사실 올해 내로라고 하신 분들 중에 점수 그렇게 달성하시는 분들 잘 못 봤습니다. 대체로는 3달 내로, 2달 내로 이렇게 하셔야 잘 하시더라고요. 네, 목표의식이 좀 흐트러지는 느낌? 1년 동안 헬스 등록해놓고 2-3번 가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IBT 토플이 어떤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섹션별 분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테지만 아마도 처음 이걸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기존에 있었던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사실 아니 뭐 토플 이거 시험에 대한 정보가 쫙 깔려 있는데 뭐 또 이런 걸 찍어서 올리나 싶으시기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오늘 건드린 부분들은 사실 인터넷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학원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잘 설명을 안 합니다. 가면 이제 대뜸 토플 챕터 펴고 페이지 몇부터 펴세요 한 다음에 이제 챕터 1 하고 딱 나가지. 이걸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을 해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어느 정도 파운데이션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파운데이션이 잘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들의 점수 기반이 탄탄하게 올라가서 잘 쌓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뭘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이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상 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